이런 때일수록 참 중진 의원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참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헌재가 늦어진답니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당에 이제 법률가들, 우리 법률가들이 검사 출신도 있지만 또 판사 출신들도 예.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이래요. 아마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또 이러저러한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접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전에는 뭐 세부 쟁점 같은 것 가지고 또 뭐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전원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넘어가면은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고죠. 네, 사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4월 18일까지 예. 선고를 안 하게 되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6인만 남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결의 법정 시한이 6개월 아닙니까? 그럼 6월 20일 되면은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귀합니까? 그렇죠. 6개월까지 탄핵 선고가 되지 않으면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이 되지 않으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헌재가 그 기간 안에 선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재판이 언제 안에 선고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 무죄로 풀려납니까? 요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단 말입니까? 예, 예.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안 되면은 탄핵 심판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일단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네. 그걸 노리고 그러는 그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막 이렇게도 예상해보고 저렇게도 예상해보고 또 억측도 있고 억측에 억측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비상식적으로 판결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뭡니까 의심이 확장되는 거죠. 혹시 김 의원님은 한덕수 탄핵 선고 보시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헌재 구성의 구인의 추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있기도 한데 또 어떤 이게 헌법에 대한 판단들이 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배한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아니 두 사람은 뭐 각하, 한 사람은 아예 뭐 이렇게 네 사람은 기각 의견을 예. 냈는데 그 중에는 아예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김복평 판단하는 사람도 재판관은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법률이 상식을 벗어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합의인데 법률은 상식의 최소한의 합의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지금 비상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은 거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뭐 경우의 수를 A안, B안, C안 이렇게 막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재탄핵이. 왜냐하면 예. 기존에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게 위헌이었는데 예. 그 다음에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추천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과정을 놓고 보면은 헌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 위헌이 명백한 거죠. 명백한 거죠. 아니, 예. 김복형 재판관도 예. 그게 한덕수 총리 거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 아니다가 정확히는 아니고 시간적으로 네. 뭐 좀 뭐 더 열흘 뭐 시간이 상당한 안 지났다. 기간이 뭐 예. 있으면은 몰라도 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계속 임명을 하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내일까지도 만약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을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최상목도 같이 해야죠. 네. 그 일단 안 하고 버텨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분명한데 네. 오히려 그런 걸 탄핵 안 하면은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뻐서 놔둔 게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뭡니까 경제 수장을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나쁜 공직자예요. 헌법을 분명하게 위반했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건 즉시 그때라도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아니 최고의 공직자들이 최고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헌법을 마음 놓고 위배를 해요. 위법도 하고 어떤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법 지켜라, 헌법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본인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산불 피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영이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더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국가적인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이 워낙 커져서 뭐 지금 그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시기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난 문자도 이미 경계선을 넘어온 다음에 보낸다거나 제대로 대피도 못 시키고 말이죠. 그런 게 보이는 게 지금 안타까운 게 대피하면서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까지 지금 생겼잖아요. 이건 제대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고다 이렇게 사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맨날 이렇게 행정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보기에 애를 써내도 참 안 됐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박정희 각하 윤석열 각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와가지고 광화문 천막당사 없애자라고 하는데 싱크홀 생겨가지고 사망자 나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열불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또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의원이랑 김용민 의원 뭐 아예 그 국총선 다 다시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 두 분의 의원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요. 왜 아니 총선을 왜 다시 해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뜬금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 이제 원래 좀 뜬금없는 화도 좀 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당에서 고려는 일체 안 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예. 그냥 개인 의견입니까? 예, 개인 의견입니다. 예. 논의된 바 없습니다. 좀 나라가 좀 이상할 때 국회의원들이라도 조금 중심을 잡고 국민들 안 헷갈리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야,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계엄 내라는 윤석열이 저질렀는데요. 그러니까 김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몽됐냐고 또 좋아하고 그 잠자는 누구죠? 잔민전. 네. 또 잘한다고 그러고. 또 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마음 하는지 한구석에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 총선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299석을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이재명 대표 지금 2심이잖아요. 오후에 하지요. 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이제 뭐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법률가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고 왔습니다만은 워낙 그 기소 자체가 수사도 터무니없었고 기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고 판결은 더 황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 기대는 그냥 단순히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또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죄를 확신합니까? 무죄를 확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다 짜깁기를 해놓은 거예요. 짜깁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기소하고 또 그렇게 판결하고 해놨던 문제라서 그 정동영 예. 그 의원께서 최근에 선거법 관련해서 80만 원인가? 70만 원 예. 받았는데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전선거운동 여기서 70만 원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에도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거 중의적인 그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동영 의장의 판결로 놓고 봤을 때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협박, 압박, 그건 완전히 명백한 그것은 짜집기입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지금 2심 재판부가 재판하자마자 도대체 무엇이 법을 어긴 건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1심 재판부는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무엇이 위법인지를 명확하게 하라. 그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뭐 무죄 확신하고 있죠. 예. 헌재가 선고를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보고 예. 하자.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뭐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특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또 뭐 이른바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윤석열은 자기들이 보더라도 살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고 이재명도 죽이고 윤석열도 죽이자 이런 어떻게 보면 희망? 조선일보가 맨 앞장섰죠. 예, 예. 아니 그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던 물귀 시작되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지금 헌재 판결들을 계속 미루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또 그런 의도를 갖고 거의 태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몇몇 재판관들이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희망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나 마나 예.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는 거 하고 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왜 그 선고를 보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강고한 예. 법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 이게 작동을 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권력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정권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가 딱 나면은 뭐 윤석열 복귀시킵니까? 그냥 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 사람들이 작동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 희망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예. 여전히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의 힘이 헌재를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정말 요즘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한강 작가께서 예. 저한테는 많이 울림이 있던데 예.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예. 이 생명은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자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이 보편적 가치, 예.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 한 줄로 잘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발 헌법재판관들이 저런 가치에 대해서 저런 말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요즘에 뭐 답답한 국민들은 어떻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또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고요. 경제는 또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 경제통이시니까 어떻게 지금 진단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지금까지 이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국제적인 어떤 분업 체계가 지금 다 흔들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거래만 있을 뿐이고 자국 보호주의, 자국 이기주의만 지금 작동을 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참회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또 역시 우리가 그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겨낼까 말까 지금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요 내란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작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헌재가 지금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을. 근데 뭐 앵커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경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덕수 복귀하는 판결, 기각하는 판결 내자마자 환율을 치솟고 물론 뭐 강달러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은 윤석열 계엄하고 환율 아주 안 좋아졌고 그리고 주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1차 탄핵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결됐을 때 또 한 번 엄청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2차 그때 한 30조 정도가 주식 시총에서 한 140조 정도가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시도에서 이제 탄핵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70조 정도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세계적인 이런 불확실성을 대응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더더욱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내수가 엄청 안 좋아요. 예.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골목 상권 가보면은 다 죽겠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지금 뭐 대기업까지 다 죽겠다고 하는 판이긴 합니다만은 내수가 이만큼 위축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도 걱정 없던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잖아요. 마음들이 무거운데 소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직장인들 회식 안 하죠. 그 다음에 가족들 외식 안 하죠. 당연히 어려운 거죠. 물건 하나 살까 안 사고 2개 살까 하나밖에 안 사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상황들을.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나쁜 게 소비 심리인데 이 소비 심리를 다시 살려야 이 내수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최상목 참 개인적으로는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용서가 안 되는데 최상목 부총리 말이에요. 지금 아까 위헌 이렇게 헌법을 위배했고 법률을 위배했고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경제가 이 상태면요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미 이 상태를 예견하고 추경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1, 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추경안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추경은 야당보다도 정부 여당이 더 원래 나서서 해주라고 하고 거죠. 야당이 말리고 그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반대하고 이러는 겁니다. 야당이 추경하자라고 하면 예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그건 다 정부 여당의 성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이 막으면은 야당에서 너무 해프게 쓰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건데 나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도 보면은 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의 이 제일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떤 이 어렵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든 어떤 국민들,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동지로 할 수 있. 그게 이제 공감인데 윤석열을 우리가 보면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없죠. 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뭐 고위공직자들 이게 한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무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추경 진즉에 본인이 나서서 하자고 했겠죠. 기르는 개하고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정책도 다 이 공감 속에서 나오는 건데, 아유 참. 지금 이제 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더 지금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41조인가 3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하니까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관세는 면제해 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럴 것을 이제 완전히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물론 4년간 31조. 예, 현대 예. 뭐 이걸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게 4년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좀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해서 현대가 기아가 생산해서 많이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이 양의 상당 부분을 신규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우리가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얼추 봐서 지금 그냥 산수로만 놓고 보면은 한 30만 대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 한 10,000개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거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돼요. 상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예. 그때가 이제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때 우리 이제 트럼프 1기를 상대를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그 1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크고 어떤 강고합니다. 물론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 요 베이스에서는 트럼프 1기를 상대해본 이게 경험이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직접 또 트럼프를 상대해서 협상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자원과 경험들을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경제안보 특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난 것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예. 근데 뭐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불안전해진 어떤 국제의 통상 질서, 어떤 이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정부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는 정치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도의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국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하여튼 기업들도 많이 만나서 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늦지 않도록 힘도 모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늦지 않게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랄지 또는 제도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죠. 예. 이제 사실 김태년 의원님께서는 중진이시기도 하지만 경제로 따지면 거시경제 뭐 이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 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전체적인 그랜드한 구상이나 플랜을 짜는 데는 김 의원님만한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이 뭐 과찬이시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역량은 안 되고.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기거든요. 산업 구조도 지금 대전환. 그다음에 국제 어떤 경제 질서도 지금 대전환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고 이 국가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해야 돼요. 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시대를 대비를 해서 이른바 지금 보면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크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AI가 생성형 AI가 나올 거라고 언제쯤 지금 뭐 AI 정도 수준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봤냐면은 한 2030년쯤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을 안 한 겁니다. 한 2030년쯤 되어야 이 시장이 터질 거라고 봐가지고. 근데 SK는 해서 SK는 지금 아주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나와버렸잖아요. 한 7, 8년 땡겨졌잖아요. 빠른 속도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낙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에너지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로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에너지로 대처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응전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 3년 정도, 2년 반에 3년 정도를 지금 까먹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 민주당 정부 때 이른바 이제 K 뉴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가 응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전략들, 또 실행 프로그램, 이거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또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른바 K 뉴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어달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잘 사는 방법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갈등 극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찢어져 버렸는데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이 국민 통합을, 그러니까 이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서 이 정말 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적인 역량, 힘 이것들을 다 모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떤 국민적인 에너지, 그런 에너지들이 모아졌었잖아요. 우리가 IMF 위기 때도 이른바 금모으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일단은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심하게 지금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진영에 거의 뭐 포로, 노예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단위들, 사람들은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요인들을 잘 찾아내서 이것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무작정 될 일은 아니고요. 위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처벌하는 속에서 예를 들면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지역 갈등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국가균형 발전 전략들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결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유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시면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이 저 중진 의원님의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뭐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두환 박정희가 이렇게 짝짝 찢어놓은 영호남을 그나마 지금은 이제 동서 갈등 지역 감정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이지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남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TK 출신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갈등은 정말 많이 아물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 동서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은 어디서 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분열상들 이건 이제 동서 갈등은 많이 완화된 것 같긴 한데 예. 새로운 갈등들이 지금 저 뭡니까 생산되고 예. 더 지금 확대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글쎄요 이제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지금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보더라도 이 극우들이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 거기는 나치를 찬양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예. 법까지 갖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극우 정당이 거의 나치 정당이 지금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포션을. 트럼프의 등장도 일면 그런 측면이 예.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우리 못지않는 지금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쭉 팽창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많았죠. 우리 근현대사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가 수축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줄어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불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산되고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 확대하는 이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인류가 지금 수축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쯤은 윤석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하고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때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산 요소도 지금 급격한 지금 전환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람 손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력이 생산 수단이 바뀌고 생산력이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 전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럼 국가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대응하기 위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전략적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한 발짝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힘의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김에 지치고 힘들고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예. 하나 좀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정치 역정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하셨던 말씀이 강물은 장애물도 만나고 또 구비도 만나고 해서 이게 구비구비 이렇게 흐르긴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간다. 이게 역사의 순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역사는 길게 보면 다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또 이 분노스러운 상황들도 다 정리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화나시지만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갑갑하고 이게 도대체
돌파구가 있을까 하고 답답했던 적이 또 있으셨나요? 글쎄요, 이제 정치하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장면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어떤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숙제 이런 게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덧붙여져서 이게 돌덩이 하나를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응전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가 뒤처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까지 겪으면서도 이런 국가적인 어떤 역량, 저력들이 손실되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상실되지는 않을까? 이런 위기감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늘 무거워요, 지금. 제가 참 잘 웃는 사람인데 저 요새는 웃기가 그렇습니다. 멋쩍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가슴이 좀 답답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힘 좀 주시고 오신 김에 자꾸 그 울산 울주의 그 화재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이 네. 보내온 글인데 예. 오늘 김태년 의원님 오신 김에 이걸 좀 전해드리면 네.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에 사시는 고수성님이신데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농로와 임도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농로는 농기계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쉬울 정도로 좁고 임도는 산불 진화 차량이 원만히 통행할 수 있게 확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야와 인접한 농로와 임도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농로 임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네. 이 진화에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농로는 이제 농 가운데 있는 도로니까 예. 다 좀 좁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임도는 사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진입 자체를 못 하니까 예. 좀 이런 것도 예, 이번 기회에 좀 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 한번 가져요. 예. 아니 관심 있던 겁니다. 예. 특히 임도는 우리가 산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뭐 차량이 되었던 또는 사람이 들고 가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도로, 이 시설, 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좋은 세상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나서는 시민들도 여전히 즐겁게 마지막 힘을 다시 한번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